첫 번째 세션은 오정근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제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님이 K금융 개혁 최적기 금산분리 완화 숙제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산분리 규제 현황하고 업계에서 간절히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깊은 얘기를 하지 않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부터 규제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금산분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금융회사는 역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그 금융회사가 사금고화되고 사금고화로 인해서 자본 조달을 쉽게 하고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또 나중에 투자 부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때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은 한국만의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죠. 지주회사를 하든 피라미드를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주회사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주회사에 금융회사를 갖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니크한 한국적인 규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에는 전혀 규제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주주 적격성 정도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주회사 체제를 가진 기업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별적인 취급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은행을 제외한 정권, 보험 같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를 채택하더라도 비금융 회사를 바깥 계열사로 또 가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주회사를 가지게 되면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지주회사가 일반 기업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사실은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유구조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인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없는 회사가 경제력 집중과 시장 지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강력한 라이선스에 의한 독과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력 집중이나 시장 지배 이거 가능하지도 않은데 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걸 규제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엉터리 규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쉬운 예로 우리 제2금융권에는 금산분리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금융권이 어떤 그게 재벌의 사금고화돼서 경제적 부작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지 안 넘어갔어요. 예. 어떻게 제2금융권에 또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금산분리라는 어떤 교조적인 논리하에 프레임입니다. 일종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틀을 깨고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 하에 금산분리 완화로서 경제적 실익을 채택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동향을 보면
산업과 경계가 모호해진다. 뭐 블러라는 것은 잘 아시겠다시피 유리창에 입김이 끼어서 흐려지듯이 경계가 흐려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세를 반영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핀테크 기업에게 인터넷 뱅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설립이 돼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34%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수수료 없이 송금도 할 수 있고요. 또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는 매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산업자본 기반 인터넷 전문 은행에게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요런 그게 과연 논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금융 혁신한다면서 결국 빅테크 기업에게만 금융업을 인가해주는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핀테크 기업에게 큰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은 구글, 아마존에서 금융업에 대한 직접적 운영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 대리인 마이클 슈는 핀테크와 디지털 뱅킹 서비스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산업자본인 빅테크의 경우 금융에 사실상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금융자본인 금융지주그룹은 디지털 산업 등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핀테크 기업을 금융기관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하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수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핀테크 기업이 이렇게 완화하는 게 방향이 맞다라고 규제 완화가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도 그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금산분리 일부만 완화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한 트래픽 앤드 트랜잭션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금융업의 마켓쉐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권과의 그 규제 차이를 이용해서 비대면 금융 환경에 있어서 경쟁력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지배 형태를 본다면은 카카오그룹은 비금융으로서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 커머스, 그다음에 게임즈,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금융업을 하는데 뱅크, 페이, 증권, 손보 다 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그룹을 보면 은행, 카드, 투자, 보험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고 최근에는 이 핀테크 업계에서 카드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또 주장을 하는 얘기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걸 다 하겠다. 금융지주회사가 하고 있는 것을 거의 다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거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규제 완화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규제 지배 형태는 같지만은 사실은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 형태와는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규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 그룹의 경우 뭐 카카오를 자꾸 예를 들어서 카카오 회사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카카오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카카오 지주사업 그 자회사 등의 비금융사업 진입이 자유롭고 금융지주회사 그룹은 순수 지주로서 자회사를 지배만 할 뿐 어떤 사업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그룹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금융지주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자회사도 금융 관련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차이니스 월이 적용이 안 됩니다. 카카오는 금융투자업과 무관한 이커머스 콘텐츠, 게임 등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니스 월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확보에 있어서도 카카오는 온갖 것 다 할 수 있죠. 금융, 비금융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싹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지주그룹의 경우는 거의 할 수가 없고 그냥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그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통한 고객의 확장이나 서비스 품질 제고에 제한이 있게 되겠습니다. 더욱더 데이터를 기반한 마케팅 경쟁력 차이는 점점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데이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 규제를 보면 이제 법적 규제로서 금융회사는 업권법, 이게 이제 보험업법, 은행업법, 증권업법을 말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5%까지만 취득할 수 있고요. 은행보험회사는 15%,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 내에서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금융지주회사 그룹은 통합해서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20%까지만, 그러니까 5% 내지 20%까지만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 업종은, 자회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 그래서 15개 업종으로 한정해서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 업무 뭐 여러 가지 뭐 땡겨요 같은 이런 업무가 되는데, 이것도 고유 업무, 수신, 여신, 환 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로 영위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5개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사 창투사 같은 데도 투자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사 창투사가 일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산업을 우회해서 침투하려고 한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 때문에 PF나 벤처 투자 기업에도 투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아주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거, 적어도 이것만 해달라. 사실은 이거 갖고 문제가 안 되겠죠. 실제로 우리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저런 다 제한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금융업도 자유롭게 일반 산업에 진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너무 이제 도약적이고 비약적이라서 적어도 이것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지분 투자가 15%, 20% 최대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를 적어도 핀테크 수준이 제일 밑에 보면 34%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도, 산업자본의 지분 투자도 30 내지 50% 정도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의 플랫폼 사업을 허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융업이 빅테크 업체들하고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회사는 신용 리스크 등 금융 관련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의 플랫폼 사업을 허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일반 핀테크 기업보다도 더 확실한 보안 장치 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지주회사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회사, 지주회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컨트롤하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그래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 비금융 플랫폼 회사 설립, 편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지주 그룹의 금융지주 그룹 차원의 활동을 더욱더 강화시켜가지고 전략적 투자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금융회사들과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함께 전략적 투자도 병행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 이제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은행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 내에서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노조들이 또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성과 보상 체계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사를 허용하고 신규 설립을 해서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점점 대형화, 경업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 특히 디지털 중간 지주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 부수 업무에 대해서 특히 UX, UI 같은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또 여행업, 유통, 가상자산업, 통신업, 음식배달업 이런 것도 자유롭게 허용을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세션 다음 발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님께서 이자 장사 전업주의 한계 그리고 경쟁 촉진으로 풀자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입니다.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저는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해보고,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한번 논의해보는, 특히나 이제, 금산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되는 은행업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이라고 하면은 시중은행 5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5대 은행 지주 혹은 5대 은행의 압도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관이고 뭐 이게 사실은 금융감독 보도자료인데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대상 및 평가 결과라고 21년 건데 이제 규모 뭐 상호 연계성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뺀다 그러면 5대 시중은행이 거의 압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상에서 안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규제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원인 자체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뭐 IMF라든지 금융위기 경험이 있으면서 이제 과점형 구조로 갔기 때문에 수익이 많고 수익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자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점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끝나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배경이 있죠. 다 배경이 있다는 것은 결국 2008년 이후에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자본 규제를 많이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큰 데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휘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달, 그다음 시스템 리스크의 위기는 없다라고 그냥 단어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금 보호도 안 하겠다, 다 해주는 일은 없다라고 잘라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은행은 특수한 형태인데 결국은 주식회사로서의 은행 역시 중요하지만 혹은 은행지주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전망 차원에서 은행의 리스크도 중요하고 사실 제 예보 은행 전문위원이기도 한데 가면은 이제 시중 은행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얘기를 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A등급 이상이 나와야 뭔지 회의가 원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금융위의 동향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은행 과점 막자라고 이야기하고 신규 은행인가 비은행권 진입 논의 본격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죠. 한마디 잘라서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물론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규모와 영업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시중은행하고 인터넷 은행 그리고 지방은행과 경쟁은 올바른 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서 시중은행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방은행들이 2010년도에 비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는데 숫자를 늘려서 경쟁을 늘린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규모 특화은행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방안이 좀 어렵습니다. SVB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SVB 지금 건전성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무래도 금융산업이 뭐든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데 그런 것은 분리할 수밖에 없다. 비은행업과의 경쟁 촉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것도 논의가 좀 헷갈려요. 논의가 헷갈린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아마 좀 뭐 제 의견을 아마 피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은행권은 사실은 비이자 수익 부분이고, 그다음에 은행업은 자금 중개업에 따른 이자 수익이 대표적인데, 이게 뭐 경쟁 촉진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 은행이 뭐 공공성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경쟁 촉진 방안에 있어서 실효성은 조금 좀 시중은행 5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시중은행의 수익 원천 보면은 이자 수익이 80-90%고 90%가 보통 봅니다. 비이자 수익이 10% 20% 내고, 그다음에 투자 이 중에 한 20%가 투자 수익, 그러니까 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것이고, 수수료 수익이 한 10몇 %, 그러니까 이 중에 80%라고 보죠.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액에 따라서 이게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자 수익의 비중이 엄청난 것이고, 은행의 본연의 자금 중개업에 굉장히 충실한 것들이 시중은행의 현실이다라고 강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계속 혼란이 있는데, 지금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들은 이자 장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자 장사. 이자 장사라는 것은 사실 은행의 본연의 업무고, 이자 장사로 인한 과점에 어떤 수입이 많아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은행이나 사실은 다른 은행, 그러니까 지방은행, 시중은행, 다른 시중은행 혹은 인터넷 은행 강화책으로는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이미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서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나버렸고 시장 지배력도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일단 시중은행과 경쟁 강화, 가산금리 산출에 대한 제약식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낮은 가산금리도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사실 모든 논의의 초점이긴 한데, 시중은행이 금융 시스템상으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미 중요성에서 보다시피 2배, 3배 이상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낮은 가산금리 수준으로 가면은 은행의 금융망 보호 기능이 사라지게 돼서, 만약 지금 미국의 그런 은행과 같은, SVB 은행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금융 리스크가 없느냐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게 돼서 이게 애매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이자 수익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또 논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비이자 수익의 확대는 향후의 미래 성장과 경쟁을 위한 전략이긴 한데, 왜냐하면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서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대출 감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 추락으로 인해서 기업 대출의 문제 역시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비이자 수익의 활성화 방안, 은행이 비이자 수익을 좀 늘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재 진행되는 은행의 비이자 수익 경쟁 강화하는 은행의 과점 체제와는 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자 수익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현재 수익은 또 과점 체계에 의한 대출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경쟁 강화라는 논리가 이자 수익 부분, 비이자 수익 부분이 좀 다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약간 과점 체제는 흔히 말하는 대출 쪽에 관련된 이야기고, 비이자 수익은 은행이 사실은 헤게모니가 엄청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해야 되는지 논의가 나와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내줘야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 부분에 역시 너무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사실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 그 의견을 피력한 건데, 그러니까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과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안정망을 유지하는 체제로 가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은행 말고 빅테크의 자금 중개 기능을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의 이야기인데, 빅테크의 자금 중개 서비스가 강화가 돼야 은행의 이자 수익 부분 역시 조금 가산금리 차원에서 과점 이익을 내는 것도 좀 줄어드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중요하게 올해 지금 이 주제 토픽에 맞는 것은 이제 비이자 수익 부분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카카오에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이런 분들 혹은 카카오페이 카카오 본사분들 만나보면은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하면은 은행 앱들이 거의 디렉틀리 따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왜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되냐면,
결국은 카카오가 경쟁하는 것들이 은행 지주죠. 은행 지주라고 하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흔히 말하는 구조, 뭐 증권, 보험을 KB, 하나, 신한, 여기도 풀 패키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은행이 더 경쟁력이 센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업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소규모의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은행 지주랑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불공정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쪽 다 있어요. 은행은 규제에 묶여 있고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자그마한 것들을 뭘 수행하자 그러면 은행 지주와 거의 구조가 동일한데 은행 지주는 굉장히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또 덩치를 굉장히 많이 키웠죠.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 오렌지 라이프 합병하고 뭐 보험업 뭐 케이브도 합병하고 손보 같은 것들을 계속 합병하면서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규제가 안 풀어져서 접근을 못한다. 근데 페이 쪽 입장은 오히려 은행들 지주회사랑 당장 경쟁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입장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방안은 조금 논의를 해봤는데 사실 대출은 은행의 핵심 업무고 이제 자금 중개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러니까 빅테크도 대출에 들어가야 사실은 은행의 이자 수익 부분이 조금 흔히 말하는 공공성을 혹은 은행에 너무 과점이익을 조금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 은행 대출, 시중은행 대출 같은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들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파고들어서 뭐 훨씬 더 좋은 신용 등급들을 바탕으로 해서 빅테크의 자금 중개에도 들어와야 되고 금융 플랫폼 산업 역시 지금 뭐 지지부진한 게 결국 카카오페이 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 6만 원대까지 갔죠. 근데 사실 금융시장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연속적으로 페이가 이제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뭐 영업이익에 팔로를 못 찾으니까 사실은 흔히 말해 주가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대 9만 원에 사실 상장했는데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초기에 주가 급상승하면서 20만 원까지 갔다 지금 3만 원 떨어졌다 6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빅테크에서 사실 제시해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상호적인 문제인데 빅테크와 은행 등이 이제 규제를 풀어달라, 은행 쪽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뭐 빅테크는 또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상호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형들이 제시가 되고, 이에 따른 논의가 진행이 돼야 사실 서로 합당하게 뭐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소하고 창의성 없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 서비스는 또 은행 지주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지주 앱을 사실 넘어가기 어렵고요.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뭐 이쪽 얘기는 이거 자기네들 만들면 은행 앱에서 그냥 바로 따라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금융이 수익을 창출하고 은행을 위협할 수 있는 새 모형을 사실은 이게 뭔가 만들어져야 서로 논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고 있고 은행 쪽도 마찬가지. 은행 쪽도 규제 풀어달라고 하는데 뭔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혁신적인 부분이 나와야 뭐 규제를 풀어주는데 규제 풀어줘야 연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어떤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고 빅테크 부분들은 자기네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해서 경쟁 업체로 나가야 되는데 서로 미급한 뭐 상태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결국은 서로 양쪽에서 모형들을 잘 만들고 수익성이 이런 성장성이 있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야만 이제 서로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고 빅테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은행 쪽의 규제를 안 풀어준 근본적인 원인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빅테크 금융시장 진입 자체가 은행의 리스크를 키울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경쟁이 비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밸런스가 중요하고 뭔가 모형들이 먼저 나와야 되고 모형들이 보일 수 있는 비전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제도적인 논의가 뭐 필요하긴 하지만 금융업에 대해서 좀 불편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뭐 경제 구조 혹은 이런 위험성 차원의 논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 그러면 결국 은행이나 빅테크나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자금중개업에서 빅테크가 좀 침범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약간은 규제를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은행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양자 모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결국 성장성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규제를 풀거나 아니면 실제로 빅테크가 벌면서 은행들이 쫓아가면서 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고 보시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최근 SVB 사태처럼 결국은 은행의 안정성, 특히나 빅테크와 경쟁 상대인 시중은행들은 안정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마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아주신 최준선 이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세션의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기 연구위원님, 그리고 여은정 교수님, 이현석 이사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실 오정근 회장님, 무대 앞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융복합 시대, K금융 족쇄를 풀자, 이 제목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융복합 시대죠. 흔히들 빅블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나오는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죠. 이것이 나오면서, 2007년도에 이것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초연결 시대로 가면서 드디어 그런 완전히 융복합 시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금융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우리 이 교수님 계속 강조하시는데 플랫폼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옛날에 K뱅크 설립할 때 엄청 예를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는 사람들이 은행에 안 가요. 은행 가보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전부 이걸로 다 금융거래를 하죠. 그리고 뭐 어디 동해안에 가서나 뭐 설악산에 가서나 아무 데서도 금융거래를 합니다. 24시간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장. 이것이 융복합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빅블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IT 산업과 금융 산업이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SBB 사태가 나고 스위스 CS 사태가 나면서 다시 금융 위기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금 금융의 본질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융복합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과 금융이 융합되는 시대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두 번째 또 헷갈리고 있는 그것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금융의 중요한 본질적인 은행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은행이 부도가 나면 그걸 갖다 우리가 흔히들 전부 이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걸 시스템 위기라고 그러죠. 시스템 위기가 오면은 우리가 1997년 금융위기 때도 겪었지만은 그때도 한 168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제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시스템 위기를 가면 경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SBB 사태가 난 가장 큰 이유와 그다음 CS의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대출하는 금융 시스템인데 여기에 고위험 투자를 허용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디지털하고 금융하고 융복합으로 간다고 해서 은행의 고유의 업무에다가 정권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정권 투자 업무를 허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미국의 SBP는 더 큰 문제가 이거는 벤처 뱅크거든요. 벤처는 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라서 제가 뭐 실리콘에 가서 몇 개월을 연구한다고 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벤처 회사는 한 100개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투자하면은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게 이제 건데,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건데,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벤처 금융은 은행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실리콘밸리에 많이, 팔로알토 같은 데 가면 줄비하게 있는 벤처 금융 회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금융회사에 벤처 회사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한두 개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그걸 다 만회하는 그런 거거든요. 은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온 게 이제 은행과 정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글래스-스티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그게 폐기가 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면서 다시 또 프랭크 법이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제 고위험, 고수익 투자하는 부분과 은행은 분리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2008년 이후에 나온 게 2011년에 도입됐죠. 그게 더 프랭크 법안인데 문제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완화시켜 버렸어요. 은행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은 그렇게 정권과 은행 업무를 겸용을 못하게 했다가 2,500억 달러까지 자산 규모를 넘는 은행에만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 다 중소은행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소은행 뭐 거의 언론에 보내보면 200~300개가 지금 고위험 투자를 했는데 연준에서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는 바람에 그 투자한 채권들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다 위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2,500억 달러 자산 규모가 안 되는 중소은행들, 미국은 또 은행 제도가 연방 준비제도에서 허용한 게 있고 또 지역에서 지방주에서 주은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은행 규모의 작은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에 봉착해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67년의 역사가 있는 스위스의 CS도 바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코코본드에 본드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본드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계속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게 많아. 이거 완전히 그냥 융복합의 시대에 융복합을 떠나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디지털과 금융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플랫폼 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은행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 때문에 은행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투자하는 투자 금융에 관해서는 규제를 여전히 해두는 것이 아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자기들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뭐 회사가 구도가 나와도 정부에서 그걸 할 필요 없는 건데 지금 투자은행은 C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은행 업무도 하고 투자 업무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제금융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이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디지털 융합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건 완전 후퇴가 되는 거고 디지털 융복합 시대, 빅블러 시대는 그것에 그런 추세를 맞춰서 금융을 발전시켜 나가되 중요한 것은 투자 업무와 은행 업무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은행 업무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받치는 거다. 그거는 은행 업무가 우리가 1997년도도 겪었지만은 그건 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제하지 않으면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니까 그런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사태를 계기해서 그런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미국에서 이번을 계기로 SBB 사태 뭐 거의 한 300여 개 되는 소행 중소은행들의 위기 때문에 다시 그 도 프랭크 법안을 강화시키자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두 분 발표를 듣고 느낀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토론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이현정 교수님, 그 다음에 이한스 한국국제경제학교 이사님이시나요? 자유경제연구원에 계시고요. 먼저 이대기 선임연구위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이대기입니다. 여기 금산분리에 관한 문제와 은행의 이자 수익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발표자분께서 해주셨는데 아주 내용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참 이 이슈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에게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다 언급하기보다는 저는 은행의 이자 이익, 이자 장사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지난 한 2년간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 제 의견들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은행이 약탈적 대출자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지금 보면 저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어떤 여론 조성에서 보면 은행의 약탈적 대출자로서 금리가 오를 때 대출금리를 더 빨리 인상하고 내릴 때는 더 늦게 천천히 내림으로써 예대 마진을 상당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다들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숫자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그냥 직감적으로 감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왜 금리에 대한 반응,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즉 예대 마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신규 취급 금액과 대출로 보면 신규 취급 대출과 잔액 기준 대출, 즉 평균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신규 부분만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올라 있는 거를 보고는 금리가 많이 올랐다 그러고 오히려 기존의 대출은 자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안하지 않는 거죠. 예금금리는 오히려 신규보다는 지금 내가 기존 갖고 있는 걸 왜 빨리 안 올려줘? 이렇게 해서 어떤 너무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대금리 차가 어떤 금리 상승기에는 급격하게 오르고 금리 하락기에는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예대금리 차, 즉 예대 마진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가 않고요. 그렇다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왜 사상 최고치를 하고 있느냐? 그거는 부동산 대출에 의한 매출, 즉 대출 규모가 굉장히 커져왔기 때문에 1,800조에 이르는 대출 가계부채 이 부분이 은행의 이자 이익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생긴 매출에 대한 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가계부채 규모보다는 가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대 마진이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는 전혀 높지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관한 어떤 논의보다는 또는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기준을 주기보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리 인상의 상한에 대한 어떤 캡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그 가격을 논의하고 있는 자체는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 자유 경제를 표방하면서 경제에서는 어떤 그 정부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시장 실패 영역에서만 개입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시장 개입은 오히려 더 가격을 왜곡시키고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언론을 통해서 또는 많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깊은 고민 없이 얘기할 때는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실패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이 실패했느냐, 은행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또 비난을 하는데 그럼 은행의 제일 중요한 영업이 이자 장사입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안 하면 뭘 하라는 겁니까? 이자 장사에 대한 비난보다는 그 이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비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들을 만들 때 그걸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자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면 못 받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 예전부터 서비스는 공짜, 무료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받고 있는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비이자 이익을 즉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체계를 안 주면서도 이자 장사라고 비난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게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은행이 과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예전에는 어땠냐면 우리는 그 IMF 이후에 우리 은행의 경쟁력이라는 게 덩치를 키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통폐합이 많이 있었고요.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은행도 보면 은행에 대한 경쟁도 분석을 되게 정부에서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 금융당국에서 많이 해왔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도 과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점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이 정말 과점이라는 게 아예 그냥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은행이 한 4-5개의 시중은행이, 5개의 시중은행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과점이냐? 숫자로 볼 게 아닙니다. 은행이 경쟁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되는 거죠. 은행들은 되게 비슷한 상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겠습니다. 약간만 금리가 달라도 사람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또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해서 그 경쟁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독과점의 폐해를 얘기할 만큼 과점 상태인가는 좀 더 미시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의 문제입니다. 가상금리를 은행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금리의 정의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금리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출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얘기합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또는 다른 지수로 얘기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 합해져서 대출금리가 되는데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라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은행에서 중요한 거는 조달금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디에서 얼마의 돈을 조달해서 거기에 영업 비용이 드는 그 원가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적정 마진을 붙여서 대출금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걸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기준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게 조달 원가고요. 조달 원가에다가 영업 비용에다가 적정 이자 마진을 하는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로 설정하든지 간에 시장금리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시장금리가 높다 그러면 조달 원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도 생기죠. 기준금리 높인다 하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다 그러면 조달 원가가 낮아져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데 왜 이렇게 그 가상금리로서 은행의 이익을 보전하느냐는 비난을 쉽게 하는데 이 가상금리라는 건 결국은 기준금리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개념 그리고 비용과 원가에다가 적정 마진을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 가상금리를 변화시켰나 그러면 이거는 그 또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가상금리가 오늘은 1%포인트였다가 뭐 사람들이 아우성 쳐가지고 0.5%포인트를 내린다. 그러면 받는 시점마다 금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굉장히 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요. 은행들도 적정한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미국의 경우에 상업은행 기준으로 보면 그 예대 마진을 그 3%포인트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1%에서 1.5% 내외에서 있는 걸로 보면은 이 가상금리에 대한 또는 이 예대 마진에 대한 논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좀 더 자세히 알고 글을 쓰고 얘기가 되고 발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과점 또는 뭐 대출금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또 하나 약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장 경제와 경제적 접근, 즉 은행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이자익이 크냐라는 측면과 그리고 포용금융, 취약계층에 대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는 구분이 되는데 요즘 너무나 그걸 섞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어떠냐면은 경제적 접근에서는 가격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 부분에서 하되 이자이익이 됐든 뭐가 됐든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공헌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가격 자체를 건드림으로써 어떤 시장의 왜곡을 오히려 더 키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인 접근에서는 기본적인 시장 경제 또 시장 자유 경제를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포용금융은 윤리적인 접근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구분 없이 윤리적인 접근을 경제적인 논리에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대체로 저도 이제 굉장히 대부분 다 공감하는 건데 특히 최근에 이제 가격을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금융산업을 크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서 정말 금융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대 마진 문제도 그래요. 지금 ROE 같은 거 제가 최근에 이제 그래서 하도 우리나라가 많은가 하고 봤더니
선진국의 ROE나 ROA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절반쯤 되다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선진국의 ROE나 ROE를 못 따라가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지금 뭐 그냥 ROE, ROA 이런 걸 안 따지고 몇 조 원 이익 하니까 이 엄청 이익을 남기네. 이래가지고 그냥 때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는 금융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취약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자 수익 비용이 높다고 매일 그러는데 우리 그 이대기 박사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비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예로 그냥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상담도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문가들한테. 그거 안 돼요. 그 모든 걸 다 막아놓고 은행 이자 수익이 비중이 너무 높네. 그건 금리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너무도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은행이 과점이다 하는 문제 잘 지적했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과점 산업이에요. 그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과점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산업들, 그 다음에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산업들은 다 과점 산업이에요. 아니 포항제철 같은 거 우리나라에 5개 있다 그래봐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은행이 우리나라에 한 50개 있다 그래봐요. 얼마나 문제가 생기겠어요. 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시경제학 배울 때 수차례 배웠지만은 과점 산업의 경우에 경쟁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성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배웠지만 상품의 차별화, 프로덕트 디프리시에이션, 그 다음에 진입의 자유, 이걸 허용하면 과점 상태에서도 경쟁성이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5개밖에 없네. 이거 완전 과점 아니야? 그래서 ROE나 ROE 같은 걸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많이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니야? 이래서 은행 경쟁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금융을 공부했나? 이 경제학을 좀 공부했나 하는 의심을 내가, 이건 좀 과한 얘기인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대 마진 문제도 미국보다 우리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 그래도 미국의 금융 산업의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건 무조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포용금융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 저도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앙대학교의 이현정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 경영학부의 여은정입니다. 먼저 이제 금산분리를 논하기 전에 금융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정운찬 교수님하고 김용범 교수님이 쓰신 화폐와 금융시장이라는 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 책에 따르면은 이제 금융은 자원의 제2차적인 부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기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자본에 대한 심판 역할을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소위 금산분리라고 하는 이제 금융이 거대 기업의 사금고화 될 가능성에 대한 이제 경계의 역할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목도한 그런 이제 금산분리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동양그룹의 그 동양종금 사태, 그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중점을 두고 논의할 거는 은산분리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한데요. 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자본과의 분리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만, 은행이 아닌 증권보험, 종금사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해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융이 거대 기업의 사금고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금산분리는 좀 거시 건전성 고려하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빅테크의 대두와 기술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러한 은산분리에 대한 기존 관점의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목소리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 봤을 때 이제 대기업 이제 다시 금산분리 얘기 조금만 하면 대기업 보유 유동성이 이제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기업이 자금의 수요자가 아니라 이제 공급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그런 사실이
그래서 현금 흐름을 왜곡할 동기가 매우 낮아졌다는 사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산업 간의 결합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이 혁신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이런 데가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핀테크 금융 혁신들은 이런 자원의 흐름이 왜곡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역사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은행은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 간의 긴장과 균형 속에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의 혁신 금융도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혁신 금융이 그러면 기존의 은행업하고 얼마나 다를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상 소비자의 지급 결제를 선점하는 것이 금융의 디지털화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이제 플랫폼 금융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브루노 마이어 교수 역시 플랫폼 경제에서는 금융 산업은 지급 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 금융 확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여전히 특별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 시스템의 거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 감독의 목표는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과 금융시장의 발달로 은행이 갖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그 로스쿨의 바라다란 교수가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법의 경직성을 비판을 하면서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소수 집중화된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로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위기가 더욱 확산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은행의 완화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은산분리의 일부 완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간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촉진을 해서 결국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행 금산분리 관련된 법제도가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혁신 추구와 가치 창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경직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소비자 보호를 위시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감독과 규제 방안 마련이 선행되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부수 업무나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되 일부 업종만을 열거해서 제한하는 포괄주의 방식이 검토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경우에 금융, 비금융, 자회사 간이나 부수 업무의 위험 본업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해서 위험 총량 한도를 설정해 금융회사가 특정 회사의 자금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런 음식 배달, 부동산, 통신 서비스 이런 생활 서비스 분야에 이런 부분이 국한이 된다면은 사실상 소비자 편익은 크게 증진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혁신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경쟁도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분석한 그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된 이후에 사실상 특히 신용대출 시장 같은 경우에 은행 산업의 경쟁도가 상당히 증진이 되었다고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경기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신규로 진입을 허용해서 경진을 촉진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 산업에서의 다양성 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경쟁이라는 것이 때로는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경쟁은 항상 효율성 제고의 핵심 동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적절한 규제가 뒷받침이 된다면은 명백하게 경쟁은 사회적으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 얘기를 조금 하자면 지금 뭐 BIS도 그렇고 빅테크나 금융회사 감독 방안을 이제는 기존에서 이제 얘기하던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이제 엔티티 베이스드 레귤레이션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 소비자 접점 확보를 둘러싼 경쟁과 정보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으로 국한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금 중개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여수신하고 은행업에 대한 파이어월은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환경이 조금 나아진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플랫폼 금융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가 단위 세분화,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회사의 이제 역량도 좋아지고 감독기관의 무엇보다 감독기관의 역량이 이제 충분히 된다면은 원칙 중심의 금융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즘 뭐 보니까 뭐 신규 진입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지금 현재 작은 금융회사들이 신규 은행으로 바꾸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행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과 한 10몇 년 전에 크게 일어났던 게 저축은행 사태예요. 저축은행 사태가 왜 났냐면은 본래 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였거든요. 동네에서 한마디로 적금 넣었다 타는 상호신용금고인데 이거를 이제 과거 DJ 정권 때인가 그때 이제 이걸 상호신용금고를 바꿔주면서 처음에 저축은행 쪽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뀐 거예요. 뭐. 은행으로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업계에서는 은행은 안 된다 해서 저축은행을 바꾸고 더 큰 문제는 그 영업구역을 상호신용금고 할 때는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하도록 하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났거든요. 이번에 제가 여러 작은 회사들을 은행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바로 그 2011년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은행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전에 심사하고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게 가장 자금 중개 기능이 중요한 건데 그런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작은 단위의 회사들을 전국적인 은행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스몰 라이선스 같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인터넷 은행 같은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은행이 이제 아까 그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은행은 점포가 없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제가 홍콩이나 중국을 가보니까 보통 한 사람 대출 신청하면은 20만 개, 30만 개의 데이터를 써요. 20만 개, 30만 개의 데이터를 쓰니까 거의 대출을 만약 중국의 저 서부 어디 뭐 위구르 농촌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상해에 있는 마이뱅크에서 3분 정도만 걸려서 바로 심사가 끝나버려요. 50명 그 인공지능으로 심사를 하니까. 그건 대출 허용 여부와 금리 수준까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은행들이 데이터를 몇 개 쓰느냐? 100개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대출자의 신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데이터를 허용해 주지 않고 중금리 대출만 하라고 하니까 중금리 대출은 대개 그 저금리 대출자보다도 부실 여신 비율이 높은 계층이잖아요. 보통 신용등급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걸 대출 자꾸 데이터는 별로 안 주고 하라니까 신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포용금융도 안 되고 또 인터넷 은행이 한마디로 매기 역할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이한석 이사님이 토론하시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파트별로 간단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금융 건전성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한 금융 샌드박스 확대와 금융 산업 분리 완화를 통해서 우리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금융도 이런 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경쟁을 통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 혁신성 관련해서 실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신한은행의 배달앱,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한계를 한번 잠깐 보면 신한은행 배달앱은 과점적 시장주의자인 배민, 쿠팡 등 기존 배달앱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렴한 수수료, 또 자금 정산 원활화, 또 라이더들에 대한 금융 혜택 등으로 시장 마켓 쉐어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 알뜰폰 역시 통신료를 낮추고 이용자들의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실제 각 영역에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업 수익 면에서는 다분히 공익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는 아직 제한된 그런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 우선 과감하게 금융 샌드박스를 폭넓게 인정해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수익 창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준성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금융, 비금융 회사 간의 업무 영역 차별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금융산업 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면은 지금 이 위기가 또 기회인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오랜 수건인 금융에서는 왜 삼성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오랜 수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금융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정부 당국에서도 많은 규제 혁파를 통해 그 업의 경계를 허물고 금융이 보다 융복합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자 수익, 이자 장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이자 수익 체계를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금융 최대 수익 비난이 있는 것은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 편안하게 이자 예대 마진에 의해서 편안하게 이자 장소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대기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금리하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 그다음에 가상금리 이렇게 다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기본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더 오른 걸로 해서 본인들이 느끼는 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또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도 금리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가상금리나 이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같은 경제 주체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와 기업들의 그 어려움이고 호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따뜻한 금융이 시연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금융시장이 경쟁적으로 만약에 작동한다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공급자 중심의 한 시장 체제가 좀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은행들의 이자 수익에 대한 비중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매우 높습니다. 비이자 수익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또 수익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면 기존의 이자 수익 중심의 영업에서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 선진은행들은 수익 상당분을 충당금으로 사전 적립해 최근에 그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좀 고려할 사항입니다.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회사들의 경쟁을 통한 선택이 가능해지면 금융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금융산업 부분의 건전성은 최근 SVB 사태 같이 은행 뱅크런 사태 발생 시 급격한 금융위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담보되면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전성 관리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한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선 대손 충당금에 대한 강화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예측이 어려운 급격한 변동기에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할 것입니다. 국내 은행들도 적절한 대손 충당금 유지를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문제 가능성이 있는 고정이하 여신뿐만 아니라 총 여신에 대한 충당금 비율을 올려서 건전성 강화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총 여신에 대한 충당금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좀 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수익 창출이 많은 지금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상 손실에 대한 폭넓은 충당금 적립 외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비실현 손실에 대한 자본 확충도 적극 고려해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손실에 대한 자본 확충도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SVB 사태와 같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또 유동성 부족으로 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은행 뱅크런으로 해서 그 보유자산 매각으로 채권 매도 손실이 더 악화돼서 더 악화를 초래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국내 금융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고려해야 될 시기로 좀 보여집니다. 급격한 또 지금과 같은 변동기에는 바젤 3에서 적용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등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및 정부 및 금융당국의 역할로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없도록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한 10여 년 전에 보면은 과거 PF 대출 부실로 또 그다음에 쏠림 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는 우를 보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독립적 경영을 보장하되 금융자산에 쏠림이 있는 포트폴리오는 정부에서 계속 지속 모니터링해서 이런 위험성과 건전성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좋은 말씀 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 보태면은, 금융의 삼성은 왜 안 나오나? 바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쪽의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건수만 1000개가 넘습니다. 뭐 그냥 소유 지배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정부가 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라고 하는 예금보험공사나 국민연금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배구조도 다 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금융상품부터 인허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삼성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제조업의 임금이 이미 벌써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6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32,000불이거든요. 이게 더 올라가려면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이 더 올리고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싱가포르이 작년에 79,000달러예요. 1인당 소득이. 왜 그러냐? 싱가포르는 금융의 메카예요. 아시아 지역의 금융 헤드쿼터가 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저도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보통 한 군데 직원들이 4,000명, 5,000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시티뱅크, 싱가포르, 아시아본부,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아시아본부를 제가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대학원들이 싱가포르에 엄청 들었었습니다.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들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컨퍼런스나 이런 게 많아요. 마이스 산업이 육성되죠. 싱가포르는 금융과 교육과 마이스의 메카가 되면서 이제 내 말이 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79,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게 금융산업을 지금 규제의 획기적인 획파를 통해서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수 없고 추락하는 길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만간에 금융의 삼성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혹시 두 분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죠. 예, 우리 이종환 교수님 하실 말씀 있다면. 이대기 박사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확한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제 가격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정확한 평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왜 자꾸 과점이고, 저도 근데 사실 은행이 과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아까 PPT에서 얘기했지만 과점이 유지가 돼야 금융 시스템 안정적으로 가고 이래야 거시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점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왜 과점이익이 많이 늘었냐에 대해서, 그리고 학자들도 의심하는 이유는 약간은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뭐 이 박사님께서 부동산 대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데, 실제 대출 빌릴 때는 규제 하에서 엄청 빌려왔거든요. 규제 하에서 시중은행은 저도 뭐 연끌러 중 하나인데, 돈을 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DSR이랑 LTV가 다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시중은행이 좋은 걸 다 가져갔는데, 이게 수요가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는 좋은 것들을 싹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에 있어서 리스크는 낮은데 수익이 너무 많이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 은행을 지금 가면은 지금 1시간 넘게 사실 뭐 가면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이런 것들에 근본적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는 것도 있지만, 뭐 필수적으로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점포가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ICT 산업 등에 따라서 뭐 비용이 감소될 것 같은데, 이제 가상금리가 줄어들었냐. 가상금리가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인데, 이제 은행의 영업 부분,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대출할 때 얼마나 위험성을 가지고 갔느냐, 이런 두 부분인데, 두 부분 다 좀 의심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두 부분 다 사실 의심이 드는, 실제로 돈을 빌려보면 부동산 대출이 엄청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돈 빌린 분들은 굉장히 규제하에서 빌렸고, 그래서 2020년, 2021년 가면은 가계 대출 중에 전세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출은 제2금융권 혹은 아래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것만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점포를 많이 줄였는데 영업이익이 왜 그게 그 수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과거와는 다른데, 이제 가상금리가 뭐 이 수준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에서 근간은 리스크와 뭐 영업이익 차원에서 사실 조금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상 느끼는 어떤 뭐 그거랑 이제 현실상 느끼는 어떤 과점에 대한 문제랑 뭐 데이터에서 보는 과점의 문제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사실 분석의 영역이긴 한데 뭐 분석은 어렵다. 근데 뭐 실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학자들도 지적하기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점이익을 없애야 되느냐,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중에 네, 저는 죄송하지만 딴 거 없고요. 우리 이현정 교수님, 또 이현석 이사님, 아주 통찰력 있는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1세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